자, 안녕하세요. 영화는 꺼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갖다 놓고 지랄만 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진행하는 방송, 소소한 지적 허용을 최고로 하는 방송, 어디 영좀, 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빌버입니다. 오늘은 33번째 시간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32화 결혼 이야기 편 리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녹음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열심히 만들었고, 녹음도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음향 때문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못 들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친구들을 찾아서 녹음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재미있더라고요. 단순히 그 친구들이 영화를 잘 모르라도 상관이 없고, 그냥 오히려 그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를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는 분석하는 것보다 느끼는 게 더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 삶에서, 영화를 본 사람의 관객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바꿔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친구들 찾아서 그 친구들의 삶을 들어보는 게 아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진행롤을 해봤는데, 물론 이분이랑 할 때도 진행롤을 하긴 하지만, 1대1에서의 진행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3명부터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부 맥락을 파악하면서 스크립트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한 단계 어려워진 건데, 그래도 해볼만 하다? 그 정도의 어려움이어서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특정 수준까지 어려움과 재미는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이런 컨셉의 녹음은 좀 계속 시도를 해볼 생각이고, 간단한 장비로 일상의 공간에서 적절한 음향 수준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튜디오에 묶이게 되면 시간, 장소의 제약이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찾아가서 같이 녹음하고 싶은 친구의 일정을 맞추려면은 제가 장비를 들고 다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야지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고민을 통해서 일상의 공간에서도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어디서든 적절한 음향 수준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은 피지컬 100을 얘기할 건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예능을 다룬 적은 없었는데요. 오늘은 예능을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옛날 생각이었다고 보는데, 영화 드라마가 내러티브가 있고 주인공이 확실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 드라마만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바빌론을 보니까 꼭 인물이 주인공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주인공 중에 하나는 영화였으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이 있고 메인 스토리가 있는 게 꼭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OTT 세상에서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더 이상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끌어가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지난 설 연휴만 봐도 대중문화 콘텐츠 중에 가장 화제였던 거는 더 글로리였잖아요. 같은 시기에 개봉했던 유령과 교섭은 더 글로리의 화제성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등에서 밈으로 재생산되는 걸 봤을 때 유령과 교섭의 밈은 하나도 없었지만 더 글로리의 밈은 차고 넘쳤죠. 멋있다 연진아, 이거 박수치면서 하는 그거. 네. 넷플릭스 시리즈가 지난 추석 때도 트렌드를 차지했다. 지난 추석 때는 수리남이 트렌드를 차지를 했었죠. 화제성,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한 거는 결국엔 넷플릭스의 시리즈들이 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주인공은 또 사실상 시리즈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시청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상영될 영화는 OTT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스케일을 볼 수 있는 작품들, 아바타 2나 타건 2 같은 영화들로 좀 좁혀질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영화관 영화들은 그러니까 OTT에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영화들만 보러 가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TT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OTT 등장 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TV에서는 드라마랑 예능 보고 그다음에 비디오나 DVD로 상영이 내린 영화를 보고 이런 식이었다고 하면, OTT 등장하고 나서는 영화, 드라마, 예능 모두 OTT 속에 빨려 들어와 있고, 넷플릭스에서 다른 OTT에서 모든 장르의 영상물을 다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버의 이름에서 기대어 만들어지는 어떤 유튜브 컨텐츠를 제외하고는 사실 OTT에서 모든 장르의 영상물을 다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OTT에서 얼마나 많은 시청자가 많은 시청 시간으로 본 컨텐츠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지, 어떤 장르, 어떤 형식의 컨텐츠인지는 이제는 점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OTT를 만들고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OTT 입장에서 가장 매력 있는 컨텐츠가 뭔지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 입맛에 맞춰서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영화고 예능이고 시리즈고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많은 시청 시간과 시청자 수를 가져올 게 무엇인가에만 관심이 있을 거죠. 만약에 그런 시청 시간과 시청자 수를 가져올 그 작품이 예능이라고 하면 예능을 만들 것이고, 드라마라고 하면 드라마를 만들 것이고, 영화라고 하면 영화를 만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야 영화, 드라마, 예능이 각각 뛰는 시장이 달랐던 거죠. 크게 봐야 같은 미디어 시장에 있다 정도만 비슷한 점이지, 사실은 다른 시장에서 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같은 판에서 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예능도 어떻게 보면 사실 서사의 일부가 맞죠.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들의 또 서사가 있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좀 다양해 보일 수 있고 서사가 약간 꼬여 보이고 겹쳐 보일 수 있어서 그렇지, 주인공과 서사는 있었다. 예를 들면 예능에서도 사실 다 서사와 캐릭터, 주인공 만들기는, 드라마 만들기는 항상 해왔던 거죠. 슈스케 시리즈에서, 쇼미에서,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항상 악마 편집을 하고 주인공을 억지로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가장 드라마 같은 주인공을 미리 찍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능도 사실은 크게 안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영화, 드라마, 예능 중에 예능이 가장 현실 세계에 착 붙어있는 이야기 정도, 이렇게 좀 더 판만 깔아놓지 직접 연출까지 안 들어가는 정도, 플레이어의 자율성에 맡기는 이야기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영화, 드라마는 플레이어의 자율성이 아예 없이 그냥 작가의 각본대로 배우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 예능 같은 경우는 큰 세계관만 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플레이어의 자율성에 맡기는 그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예능의 미래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나오는 게 예능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능이 다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경규 씨가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핫한 예능들은 다 일반인 출연자들이 나오는 예능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일반인 출연자 연애 프로그램들이 이제 작년에는 되게 인기가 많았죠. 나는 솔로, 환승연애, 이런 것들이죠. 연예인이라고 하긴 그렇다고 일반인이 아는 어떤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 사이에 그 정도에 오르는 어떤 인지도를 갖고 있는 연반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미디어 출연이라는 게 어떤 엄격한 루트가 있어서 그 루트를 통하지 않으면 미디어 출연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미디어를 스스로 만들고 하게만 되는 세상이라 창작자와 시청자가 계속 자리를 바꿔왔는 상황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연예인과는 좀 다른 것이, 감정이입을 하기도 좋고 또 장벽이 낮고 내가 저 자리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본인 이야기 같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 요소나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은 기획이나 편집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능도 앞으로 굳이 안 다룰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왜 피지컬 100을 다루기로 했느냐? 이거는 서바이벌류의 예능의 최신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바이벌 예능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래된 어떤 예능의 형태, 재미거리 중에 하나일 수 있죠. 로마의 콜로세움도 어떻게 보면 진짜 서바이벌 예능이었죠. 거긴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서바이벌 예능이었죠.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근데 이제 검투사들의 검투가 그것이 바뀌어서 투가 되기도 하고, 뭐 현재 와서는 뭐 스포츠가 되기도 했다가 이제 오징어 게임도 오고 한 건데, 특히나 이제 몸 쓰는 계열의 서바이벌 예능에서는 최신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 쓰는 경쟁하는 예능들이 가장 원초적인 경쟁이잖아요. 사회적인 요소 제거하고 국적, 성별, 나이, 지위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물리력과 물리력의 붙음, 충돌 이런 것이죠. 사실 이 사회의 권력도 그 뿌리를 파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물리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국가가 힘이 있는 건 국가가 경찰이나 군대 같은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힘이 있는 거고요. 국가 권력의 기본은 사실 제 총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스포츠와 예능의 경계선에 선 작품들, 뭐 출발 드림팀이랄지 뭐 강철부대랄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다른 캐릭터, 별다른 서사 없이도 그 사람들의 우위를 확인하기에 매우 좋다. 눈으로 딱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힘이 세고 더 누가 빠르고 하는 게, 이런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 그냥 깔끔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그런 스포츠, 몸 쓰는 예능의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피지컬 100은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의 여파라고 봐요. 오징어 게임은 그 시리즈, 드라마 자체로도 아주 재밌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게임의 형태로도 그걸 보여줬잖아요. 실제적으로 되게 세계적인 유튜버 중에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예능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 그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관통했던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함,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게임 안에 우리 이 세상 사는 사람 모두가 들어가 있다라는 어떤 차가운 현실을 좀 꿰뚫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가 콜로세움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걸 오징어 게임이 그걸 관통해서 보여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징어 게임과 콜로세움이 상당히 사실 공통점이 많잖아요. 좁은 밀폐된 공간, 나갈 수 없는, 게임의 참여자는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공간이 있고, 또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또 하나,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결국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노예에 가깝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비정한 현실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시민은 같은 권리를 갖지만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사실상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만 놓고 봐도 높은 시간당 급여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일해도 필요한 돈을 얻을 수 있고, 그만큼 노동에서 많이 해방되어 있고, 그것을 실제로 여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개발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또 건강해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또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반면에, 시급이 낮은 노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많이 해도 돈이 부족하니까 일을 더 하게 되고, 또 일을 더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 없고, 또 자기 개발은 안 되고, 그래서 또 시급이 높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교육은 또 못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시급이 낮은 노동을 계속하게 되고, 그럼 평생 동안 계속 일만 하는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당 버는 돈의 차이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차이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돈이 많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자유도 많이 제약이 되죠. 돈이 많이 없으면 여가 시간에 방구석에 머물면서 컴퓨터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저도 돈 없을 때 그렇게 많이 했고요. 근데 돈이 많으면 해외로 여행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돈이 없으면 느끼는 어떤 여러 열등감들이나 자존감들이 낮아지는 것들 때문에 스스로 활동 반경을 계속 좁히기도 하고, 그렇죠. 신체적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그런 시선이 싫어서 활동 반경을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유를 뺏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각종 자유를 실질적으로 빼앗긴 상태가 될 수 있다. 예전의 노예들처럼. 예전의 노예들은 이제 소유주가 정확하게
없다는 것이고, 요즘에 어떤 것들은 뭐 착취를 받는 건 예전 노예들과 똑같은데 다수로부터, 사회로부터, 제도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착취의 주체가 명확하게 안 보여서 그렇지, 뭐 착취를 받는 것은 노예나 아니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나 비슷할 수 있다. 물리적 폭력을 계속 받았던 노예들과는 뭐 비교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원리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가면 누구나 돈을 잃으면 자유를 잃고 노예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뼈로 아는 이야기죠. 그 두려움을 모두가 갖고 있기도 하고요. 돈이 없어지면 내가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도 갖고 있기도 하고, 반대로 강렬한 돈에 대한 욕망도 모두가 갖고 있긴 하죠. 그게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돈이 많던 적던 간에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욕망은 모두가 갖고 있게 되어 있다. 아수라장에서 싸워줄 사람들을 대신 이제 본 것이고, 그러니까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노예를 뭐 지켜보듯이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을 또 검투사 노예 보듯이 보게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콜로세움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화면 앞으로 바뀐 것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면서 다시 노골적으로 콜로세움 형태의 예능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여파로 피지컬 100도 나온 것이다 라고 저는 뭐 분석을 해보고요. 피지컬 100에 대한 얘기를 진짜 이제는 피지컬 100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피지컬 100은 100명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어떤 몸을 가꾸는 사람들이 나와서 상금 3억을 향해서 각종 게임을 하는 예능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아주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민첩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양학선 선수처럼 날렵한 사람도 있고 아예 뭐 스트롱맨 1등을 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로 봤을 때는 치어리더도 나오고 아니면 완전 뭐 근육이 엄청난 보디빌더도 나오고 이런 겁니다. 우리 신체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다양한 덕목들이 있는 거죠. 빠른 것도 아주 멋있는 거고, 힘센 것도 중요하고, 균형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활동량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균형감, 코어가 좋은 것도 다 중요한데, 어떤 신체적인 능력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강조하지 않고 모두가 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몸들과 그 기능의 전시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이 주인공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캐릭터와 서사를 만드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뭐 앞에 말씀드린 쇼미더머니나 뭐 슈퍼스타 K나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서사, 뭐 성장 환경 이런 거를 뭐 전혀 보여주지 않고요. 또 인터뷰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출연자들 등장시키고 빨리빨리 떨어뜨립니다. 인터뷰도 뭐 그렇게 뭐 그냥 그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지 그 본인의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몸들이 어떻게 붙고 있느냐를 보여주려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느끼기에 과연 어떤 몸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지를 좀 생각해보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의외로 건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몸의 형태에 대한 존중이 느껴져요. 뭐 사람은 사실 타고난 골격, 타고난 근질, 뭐 체형에 따라서 각자 수련을 하더라도 뭐 어떤 형태의 근육을 어떤 사람은 만들 수 있는 근육도 어떤 사람은 만들 수도 없기도 하고 또 뭐 같은 체형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수련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계속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들을 다양한 종목에서 온 출연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뭐 재밌는 정말 그것만 몸들의 차이만 보는 것도 아주 재밌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인스타그램에 수없이 올라오는 어떤 바프를 하시는 분들의 몸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화된 몸의 형태를 그런 몸의 형태에 대한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는데 이상화돼서 추천이 많이 되죠. 피지컬 100에 나오는 몸들은 이런 몸들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몸의 형태들이 피지컬 100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사실 가장 건강하고
스스로가 즐겁게 느끼는 몸의 상태 혹은 자신이 원하는 몸의 상태는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다양한 모델들을 피지컬 100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타고난 체형이나 뭐 근질 같은 경우는 뭐 웨이트나 아니면 뭐 힘쓰고 버티고 이런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몸인데 사실은 저는 잘 뛰고 뭐 날렵하고 이런 걸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타고난 몸과 원하는 몸의 상태는 또 다르기도 하죠. 근데 또 저는 뭐 웨이트 운동을 많이 안 하지만 웨이트에는 적합한 체형을 타고났는데 뛰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체형이 또 다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마동석 배우 같은 경우도 근육도 많고 지방도 많은 그런 몸의 상태인데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마동석 배우는 몸무게가 뭐 몇 킬로? 100kg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근육이 몸에 부족해서 예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기 때문에 근육이 그걸 잡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말 이상적이고 건강한 몸의 형태도 다 다른 거죠.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본 점은 사실 남성의 몸에 비해서 여성의 몸에 대한 표준화? 뭐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 이런 게 좀 심했다고 보거든요. 이른바 여성스러운 라인을 강조되는 운동들. 건강이나 아니면 기능, 신체적 기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움 를 위한 운동들을 많이 좀 권유를 했었죠. 반대로 남성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운동에 관심도 많고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각자 뭐 다양한 운동들을 하긴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들의 몸의 기능에 대한 거는 사실 관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그 형태가 어떨 것이냐를 많이 관심을 가졌지, 정말 여성들이 얼마나 더 많이 뛸 수 있을 것이냐, 빨리 뛸 수 있을 것이냐, 많은 중량을 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는데 피지컬 100을 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운동을 섭렵하신 여성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 여성도 저런 신체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다양한 신체적 능력을 개발을 통해서 저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를 또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신체도 충분히 단련 가능하고 단련 방법이나 기간에 따라서 충분히 강할 수 있고 그걸 목표로 또 뛰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아주 좋았어요. 피지컬 100은 전체적으로 아주 재밌는 예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우려가 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현실은 게임적인 요소가 있는 거지 전부가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참가자와 게임 설계자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고 게임 참가자는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는 게임의 룰을 가장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게임의 승자가 되는 것. 근데 게임의 설계자는 이제 그냥 참가자들을 지켜보고 그냥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견제를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서로 누구를 이길 생각을 하지 게임의 설계자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은 하지 않게 됩니다. 게임의 룰이 공정한지, 게임의 룰이 어떻게 보면 사실 특정 누구에게 승리를 몰아주게 설계되어 있는 건 아닌지, 공정한 척 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 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승리자에게 정당성마저 주고 있는 건 아닌지까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계속 게임의 참가자로서만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면 게임의 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게임과 현실은 명확히 다른데 현실에서는 정치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게임의 룰에서 뛸 건지를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대리자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참가자이기도 하지만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경쟁으로만 해결되지는 않기도 하고요. 또는 협력으로 해결될 이유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집중하는 장도가 차이가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생업에 종사하니까 참가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게임의 설계자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현실에서는 참가자, 설계자 둘 다 하는 것이 원래 맞다. 참가자이자 설계자이기도 해야 한다. 그러나 게임에서는 참가자로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도 게임을 보듯이 현실도 그냥 이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만 고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룰이 정말 좋은지 적당한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필요하는 게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예능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그냥 게임 참가자로서의 미덕만 강조될 수 있다. 이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쟁만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닐 수 있고 협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게임을 참가하지 않는 것도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것도 또
선택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본인의 이익만 생각을 하다가도 그것도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이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개인한테는 이익이 아니더라도 협력이라는 가치를 위해, 집단을 위해 희생을 하는 수도 있는 멋진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누구나 다 사실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런 어떤 멋진 사람들의 용기로 세상이 좀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를 희생해서 세상을 바꿀 어떤 새로운 발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서 약자를 대변하는 혁명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놀라운 변화를 스스로의 안위를 걸고 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단순히 본인만을 위해서 게임의 룰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만 권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는 특정 룰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경쟁이 맞지만 그냥 어디까지나 스포츠는 취미나 재미의 영역이잖아요. 뭐 스포츠에 현실을 지배하지 않죠. 현실을 지배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스포츠의 재미를 위해서 경쟁을 활용할 뿐입니다. 네. 재미를 위해서 경쟁을 활용할 뿐이다. 결국엔 스포츠도. 경쟁도 그냥 특정 영역, 특정 상황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 거지 모든 것에 적용시키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경쟁이 무조건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경쟁 그 자체가 모두에게 공정한 것으로 또 포장이 되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사실 동일선상에서 하는 경쟁이 실제로 있던가요? 현실을 살아보면 진짜 스포츠에서나 그나마 좀 진짜 모든 선수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현실에서의 경쟁은 사실 되게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 시작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너무 유리한 환경에서 출발해서 저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이 사실 현실에는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경쟁이 무조건 정당화가 될 수 없다. 또 하나 효율적인가 또 아니라는 거죠. 승자 독식,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면 그럼 패배자의 노력과 재능은 사실 뭐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패배자의 노력과 재능도 사실 중요할 수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경쟁으로만 적용시켰을 때는 패배자의 노력과 재능은 낭비밖에 안 될 수 있다. 그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승자가 조작되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경쟁의 룰이 반영하지 못하는 다양성들 다른 가치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리기 빠른 사람만 계속 뽑다 보면 유연한 사람, 힘이 좋은 사람들의 가치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가치는 또 반영이 안 되는 문제도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 출신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농구 선수였나? 하여튼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학생이 된 친구예요. 근데 치열한 경쟁에 10대 내내 치열한 경쟁의 세상에서 살던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 자체가 되게 경쟁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우위를 점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두더라고요. 그것이 스스로 원하는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고요.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등수, 액수, 돈 같은 것에 높은 가치를 두더라고요. 물론 스포츠는 경쟁이 강조되어 있는 세상이니까 경쟁이 중요하긴 한데 현실은 사실 더 길고 폭넓게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체대 친구였는데 교직 이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대생 중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몇 명에게만 주는 거죠. 과별 성적이 높은 몇 명에게만 주는 거죠. 그걸 왜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과에서 몇 명만 할 수 있는 거라서 꼭 이기고 싶어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직을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러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교직 이수를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맞는 접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친구 결국엔 교직 이수는 했지만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피지컬 100 같은 예능을 통해서 피지컬 100이 경쟁 만능주의를 얘기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예능들이 많고 많아지다 보면 이걸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경쟁으로만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피지컬 100은 아주 재밌는 시도이고 현재 예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고 가볍게 보시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